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장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목동병원 혈액내과 문영철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ITP로 진단받았는데 처음 듣는 병명이라 생소합니다. ITP는 어떤 질환인가요? 자, ITP는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그런 병명을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자, 우리 혈소판이라는 것은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혈액세포 중에 하나로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거나 칼에 베었을 때 피가 나게 되죠. 근데 이 피가 안 멎으면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먹게 해주는, 그러니까 딱지를 만들어주는 첫 번째 응고 체계를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혈소판인데, 이 혈소판이 우리 몸에 1마이크로리터당 15만 개에서 40만 개의 혈소판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10만 개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출혈 위험이 증가하는 질환, 이거를 우리가 ITP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ITP 질환에는 처음에는 어떤 치료를 받는 건가요? 이제 ITP라는 게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이런 거거든요. 면역에 의해서 혈소판이 깨지는 자가면역 질환인 건데요. 그런 자가면역을 억제시켜서 혈소판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게 맨 처음에 하게 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많이 쓰셔보셨을 텐데 스테로이드,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쓰게 되면은 우리 항체를 만드는 림프구에서 자가 면역을 일으키는 항체를 적게 만들므로써 혈소판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점점 혈소판이 올라가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치료에 효과가 있게 되겠고요. 나중에 일부에서 이제 효과가 없게 되면 그 다음 치료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혈소판 감소증을 우리가 10만 이하로 정의한다고 했는데요. 문 교수님, 그러면 혈소판 감소증이 10만 이하면 모두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5만 이상의 혈소판 수일 경우에는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치료하지 않고 두고 보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첫 치료를 하는 혈소판 수는 3만 이하일 때 우리가 이제 출혈 위험이 있다면 치료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진단이 되었을 당시에 2만 이하라면은 뇌출혈, 장출혈, 폐출혈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입원을 해서 혈소판이 안정적인 수치가 될 때까지 면역 억제제나 면역 글로불린들을 투여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론도, 로미플레이트 등 표준 치료를 시작했고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차 치료제로서 우리가 면역 글로불린과 스테로이드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차 치료에 실패를 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장절제술에 합당한 사람들은 비장절제술을 하고, 그다음에 비장절제술을 했는데 재발을 했거나 비장절제술에 내과적 금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TPO 리셉터 아고니스트인 레볼레이드나 로미플레이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장절제술은 우리가 1900년대부터 우리가 시행했던 치료이긴 하지만, 비장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은 어떤 장기를 떼내는 치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비장절제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환자들 중에 실제로 비장절제술을 받는 사람은 3%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여러 약제들이 개발돼서 우리가 이제 좋은 효과들을 얻는 그런 치료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새로운 약제들을 비장절제술을 받았거나 비장절제술을 받지 못하는 컨디션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해야 되고, 자꾸 장기를 이제 떼내는 걸 권유한다 그러면 행하는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면역글로불린과 스테로이드에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TPO 리셉터 아고니스트인 레볼레이드나 로미플레이트를 사용하고, 거기에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신약 연구라든지 새로 이제 보험이 되는 약제들이 몇 가지가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약제들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근데 그런 약제들은 아마 좀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약을 투여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비장절제술이 안 하신 분들은 비장절제술을 한다든지, 그렇지만 사실 심압이라고 비장절제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주사술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 상황에서 써도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젊은 환자분이나 이러한 약제를 평생 이제 복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제 액티브한 사람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상의를 해서
비장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리툭시맙 같은 약제들을 비장절제술에 준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이 안 돼서 가격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스테로이드 면역 글로불린 로미플레이트 치료를 이제 차례대로 했는데 모두 불응을 하고 최근 이제 막테라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2차 투여 후 혈소판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해 3주 뒤 3차, 4차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혈소판 수치가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투여 간격이 치료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에서 앞테라, 그러니까 리툭시맙이죠. 이거를 치료한 것을 보면은 일주 간격으로 연속 4번을 쓰고 효과가 미진한 경우에는 다시 연속 4번 이렇게 2번 정도를 총 8차 투여를 하는 건데 대개 일주 간격으로 투여한 것들이 이제 리포트가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2차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3주 정도 기다렸다가 또 3, 4차를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여 간격이 치료 효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약을 투여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투여 간격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분들은 그와 관계없이 잠깐 올라갔다가 계속 매주 투여하더라도 떨어지시는 분이 있으니까 간격이 벌어져서 떨어졌다고 반드시 또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맞습니다. 이 치료 간격보다는 이 부분은 이제 잠시 반응이 있었다, 반응이 소실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리툭시맙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환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면역글로불린 막테라 치료에 불응하여 비장절제술을 제안받았습니다. 비장절제술의 기대 효과와 효과가 없을 경우 향후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있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장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이 절제술로 해서 처음에는 한 60에서 70% 그리고 이제 장기 기대 치료 수준은 약간 40에서 50%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장절제술은 장기를 떼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그리고 항생 치료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장절제술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안전한 이제 수술 방법이긴 하지만 약 3에서 4% 환자는 혈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감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장절제술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환자하고 충분한 상의를 후에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비장절제술의 효과가 없다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옵션에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앞서 얘기했던 그 레볼레이드나 로미플로스팀과 같은 그런 약을 쓰지 않았다면 그런 약들도 역시 비장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효과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그 TPO 수용체 작용제라고 하는 이런 약제들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다른 기전으로 만들어진 타발리스라는 약이 이제 곧 보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약을 써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런 타발리스나 또 새로운 그 TPO 작용제 수용제인 또 텔렛이라는 약제가 또 새로 이제 보험을 받을 걸로 좀 기대되는데 이런 약제들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약제가 아직 보험이 안 돼서 기다려야 한다든지 이미 약을 썼는데 효과가 없다면은 만약에 이제 다나졸이라는 약을 안 썼다면은 끈기를 가지고 투여하면 또 올라오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다나졸도 뭐 새로운 옵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레볼레이드나 로미플레이트나 이제 이 새로 이제 곧 보험이 되는 도프텔렛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이제 TPO 리셉터 아고니스트라고 이제 TPO라고 거기에 이제 작용을 같이 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들은 기전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약제를 쓰고 다른 약제를 썼을 때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가 임상 연구나 실제 임상에 있어서도 레볼레이드를 쓴 다음에 로미플레이트를 쓰거나 로미플레이트를 쓴 다음에 레볼레이드를 쓸 때도 약 70% 환자에서 우리가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실제 그런 효과들을 임상이나 우리가 실제 이제 그 외래에서 그러한 효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바트롬보백인 도프텔렛 이제 곧 있으면 보험이 될 건데요. 이러한 약제들도 레볼레이드 로미플레이트에 모두 실패한 환자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반응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이제 이런 교차 투여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타발리스는 이제 또 다른 기전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치료제가 많아지는 것은 환자들한테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옵션이 이제 많아진다라는 걸로 해서 상당히 이제 기대가 큰 그러한 이제 약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 2차 치료에 대해서 모두 불응하였고 현재 혈소판 수치가 3,000 이하이네요. 아유, 이렇게 안타까운 케이스가 우리가 가끔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치의께서 신약 타발리스 도프텔레 치료를 제안하셨는데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도 두 치료의 효과가 있을까요? 두 치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 그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도프텔렛은 앞에 얘기했던 TPO 수용체 작용제의 또 새로운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약에 실패했어도 이 도프텔렛을 썼을 때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보험이 된다면 충분히 이런 약을 썼을 때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타발리스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존의 약인데 두 개는 다 먹는 약이지만 차이는 이 약이 들어가서 효과를 보여주는 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도프텔렛은 혈소판을 올리는 성장 호르몬인 TPO, 트롬보포에틴이라는 그 수용체에 이제 작용을 해서 혈소판을 많이 만들도록 그 거대 액세포에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타발리스는 그 기전 중에 하나인 식이라는 그런 데를 다른 데를 작용해서 그 혈소판이 깨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기전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약이 다 효과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2차 약제 레볼레이나 로미플레이트를 사용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같은 이제 TPO 수용체 작용제라고 해서 이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임상이나 지금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사용한 그 데이터를 볼 때는 도프텔렛의 우수한 효과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환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약들이 많아지면. 네, 그렇습니다. 자, 모든 치료에 불응하고 릴자브로티닙 임상에도 참여했으나 불응했습니다. 주치의께서 CD34 억제제 임상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해당 치료의 기대 효과와 주요 부작용과 CD38 억제제 외에 참여할 수 있는 임상이 있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상당수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 3분의 2에서 장기적으로 혈소판 수가 우리가 수혈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올라가 있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연구가 뭐 대규모로 한 것이 아니고 소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CD38 억제제 그 부작용들을 보니까 감염 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그 권유해 주신 주치의쌤께 좀 들어보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제 본 것은 감염으로 좀 고생하신 분들이 좀 있었다 하는 정도를 봤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이제 신약 연구들이 이제 이거 외에도 뭐 몇몇 가지가 이제 써서 이제 곧 이제 임상을 우리나라에서도 시작하거나 그러한 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치료제에 모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반응률이 보통 60에서 70%의 높은 반응률들을 보이는 신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본인에 맞는 그런 임상을 찾아서 임상을 진행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 보험이 되는 약제에서 반응이 있는 게 제일 좋겠지만 여기에 이제 질문을 주신 환자분처럼 기존의 이제 치료제나 임상의 모든 약제에 반응을 안 하는 경우에도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주치의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한 임상에 참여를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환우분들한테 한마디 말씀을 한번 남겨주시죠. 예, 이제 많은 약들이 있어서 우리 이제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 경제 여건에 따라서 몸 상태에 따라서 치료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스테로이드에 안 들으면 비장절제술을 할 거냐, 비장절제술을 못하면 뭐 방법이 없다, 뭐 이런 또 부작용만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던 것 이런 안 좋은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치료제들이 부작용 크게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해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네. 오늘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을 앓고 있는 그런 환우 여러분들도 좋은 정보를 얻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시고
모두 다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